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님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아니 여기 장 기자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개인으로는 제가 1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패널 가짜뉴스, 진행자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KBS 라디오에서 하신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뭔데 왜 갑자기 고발 막 이런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한 발언뿐만 아니라 그 KBS 지금은 그만뒀는데 KBS 최경영 기자가 진행하던 지금은 다른 기자가 진행하는 최강시사, 그다음에 KBS 주진우 라이브, 네. 그다음에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여기 세 가지 프로그램이 사실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애청자가 많은, 네.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들 전반을 비판을 했어요. 가짜 뉴스 진원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난 10월 26일 지난주 최강시사 방송에서 네.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유한 위원장이 됐는데 혁신위원을 잘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구인난에 시달렸잖아요. 구인난에 시달렸고 실제로 누굽니까? 그 순천의 천하람 위원장도 뭐 거절했고, 그다음에 뭐 아무개도 거절했고, 뭐 이제 등등등등 얘기가 있었던 터였어요. 그래서 누가 할 거냐라는 그 기자들이 막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를 하던 중이었고, 이제 저 역시도 취재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혁신위원 가운데 프랑스 출신 방송인인 이다도시 설이 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제 10월 26일 방송에서.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네, 이게 가짜 뉴스고 본인들은 영입 의사를 타진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날 방송 워딩을 제가 다시 옮기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관련해가지고 정당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취재 좀 해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선배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다도시 설이 돈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검토 중이다. 당당하면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그러니까지 했어요. 요구를 하는데 그날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그 상대편 파트너가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지만 신인규 변호사인데 신 변호사는 이자스민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 변호사한테 제가 전화해서 오늘 물어봤어요. 신 변호사님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다도시와 이자스민 두 사람에 대하여 다른 대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 기자님만 콕 집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당 출입 기자들, 그러니까 누가 혁신위원이 될 거냐. 그때는 이제 혁신위원이 안개 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혁신위원으로 들어올 거냐. 명단 발표하기 전이라서요. 하마평이 많이 돌았어요. 굉장히 많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취재하던 중이었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설이 돈다는 것은 보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뭐 그게 이제 딱 드러났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이제 명토 박아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설이 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명예훼손이냐라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변호사 4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평론의 영역 안에는 여러 풍문이나 소문, 예측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뉴스에서 뭐 이렇게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인데 고의성이 없는 업무적 발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악의적이냐 얼마나 악의적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윤리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설을 보도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이런 보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는데 예. 제가 참 아파서 소개를 좀 하는데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취재한 내용 보도 안 할 거냐, 이렇게 여기서 굴복하면 그날부터 당신은 기자가 아닙니다. 예, 취재한 내용 근거가 있는데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굴복하면 어용 기자가 되는 거다. 네. 어용 기자 되려면 오늘부터 입을 닫으시라. 와.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는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국민의힘에서 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의 이제 취재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하는 건데요. 지금 네. 보면 그 많은 기자들이 지금 압수수색도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소고발 사건에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자유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모든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그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표현의 자유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 서로 뭐 오해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한다라는 방향으로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좀 그 기자들의 어떤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변호사님 제가 앞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예. 내용. 어용 기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나 저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네. 이 소식을 접하고 저한테 오늘 전화를 하셨어요. 먼저. 예,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이 유신 시대냐 어떻게 이런 무슨 설을 보도하는 걸 가지고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하려고 하느냐 당이 너무 도가 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직접 인용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정말요? 예.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분이 받을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정도로 소개하는데 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게 자꾸 저한테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취재를 근거로 해서 뭐 출처를 밝히라고 하는데 기자한테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당신 목숨 내놓으라는 거하고 네. 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 김 반장님 취재원 공개하시겠습니까? 아유, 어렵죠.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당히 밝혀라 말아. 이거는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요. 다 걸어야 돼요. 예, 대한민국 정치 그러니까 어떤 그 라디오 PD가 오늘 저한테 이 소식 접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만 보도해도 이제 법적 대응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될지도 상황이 모르는 되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확대돼야 되고요.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상세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당시에 혁신위가 누가 될 거냐.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새로운 정당 혁신의 견인차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예. 그 가운데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뭐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관련된 내용이 오면 저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네. 판단이 가짜뉴스의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네, 한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유엔에서 최근에 하도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독립적인 미디어에 대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결국은 국가가 세우는 보도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하는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재 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합리적인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권고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자꾸 저한테 친민주당 계열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를 또 비판을 많이 하면서 수박이라 그래요.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으시는 아니 저는 거. 정치인도 아닌데 민주당 사람들도 저한테 수박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의 숙명입니다. 예, 숙명이고요.
당연히 양쪽을 다 비판을 하고 뭐 양쪽 가운데 잘하는 쪽이 있으면 당연히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 저널리즘과 미디어와 기자의 숙명입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을 어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적 태도냐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명백한 허위다. 혁신위를 희화화했다. 이 표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가운데 뭐가 명백한 허위일까요? 네. 그리고 아니 제가 명토 박아서 네. 이다도시 씨가 그 혁신위원으로 결정됐답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가짜뉴스이죠.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떠들었으니까. 근데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것은 그 안에 빼곡한 팩트의 행렬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는 네. 주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프랑스 출신의 방송인인 이다도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자들이 이런 설을 얘기할 때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자들은 어디론가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하고 네. 그걸 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기자들은. 예컨대 이러면 더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이다도시 씨한테 전화해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확정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 네. 전 단계에서는 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참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혁신위를 희화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할 말을 지금부터는 잃으셨어. 제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쟁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생겨서 이 자체가 이런 거죠. 위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발언을 세게 할 수 있는데 고민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인간적 고뇌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페님이 장 기자님 응원합니다. 진정한 기자이시라고. 다시보금님께서도 정의로우셔서 욕을 먹으시는 거 아니냐.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치자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매일 통화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양쪽을. 양쪽 매일 취재. 아마 정의당 섭섭할 거예요. 아니, 요새 정의당 일이 별로 그쪽에서는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의제기가 뉴스가 없는데.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국민의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몇 명씩 매일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출입 기자들의 어떤 그 사명, 숙명 같은 일이기도 한데 이거 뭘 들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매일 확인하면서 팩트 챙기시면서 꼼꼼하게 취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저 좀 섭섭해요. 알만한 분들이 이러시니까. 아는 사람이 더하다. 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하나 더 해볼게요. 돌아온 이철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아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임명직 당직자로서 같이 물러났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인재영입위원장 중책에 또 임명이 됐어요. 대통령이랑 만찬도 같이 한다 그러고. 네, 내일 만찬한다 그러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용산과 친윤 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평이 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제가 오늘 이철규 총장에게 이제 통화하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바쁘신지 이제 콜백이 안 와가지고 아직 통화를 못했는데 아마 밤엔 전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책을 맡길 때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당 안에서 이철규 총장이 이제 그 차지하는 무게감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재 영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공천하고 다 직결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공천의 핵심이죠. 인재 영입위가 핵심이고 이 핵심적인 자리에 이철규 총장이 다시 왔다는 것은 용산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증명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퇴했던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책임지고 물러났던 건데요. 다시 오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힘주어서 읽었는데 기자회견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면서 좀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반대라기보다는 이 돈으로는 안 되니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하나는 긴축재정이죠. 건전재정 기조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비하고 지출을 잘 맞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건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그 2024년 총 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을 해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네. 밝혔어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건전 재정이 재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갈 거야라는 선언의 건 다름 아닌 건데요. 예. 근데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 2.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적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자면 써야 되는 돈은 더 많이 생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긴축재정,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위기로 너무 많은 재정을 풀어서 그 빚이 국가 빚이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일단 국가 빚을 갚는 추세로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재정을 줄이겠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감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인세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어요. 예. 그러면 들어오던 돈이 3%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97년 우리 IMF 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어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지금도 위기예요. 그리고 트리플 위기 뭐냐면 수출도 그다음에 소비도 그리고 네. 투자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도 가게도 모두 빚에 허덕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네.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경기 활성화를 할 거냐. 정부 네. 입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경제의 3주체가 어딥니까? 기업, 가게, 정부. 예. 그러면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려워요. 그럼 정부가 어디가 나서야죠.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 살림살이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도 늘리고 수출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재정도 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정부마저도 짠물 예산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숨통을 튈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이 639조였어요. 예. 그런데 재정 집행률, 그러니까 속도에 맞게 돈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14년 이후 역대 그러니까 최저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66.7%. 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 5.7%포인트가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네. 역대 정부 2019년, 2020년, 2021년은 어땠나 보면 예. 다 70%대의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짠물 예산만 편성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예산도 많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이라도 써라. 네. 그러니까 돈을 더 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꾸 그 정부 재정 지출을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재정 지출을 근데 팍팍 늘리라고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부 재정 지출을 팍팍 늘리는 게 아니라 법정 예산이라도 네. 속도
속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권고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만큼도 집행을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되어 있던 639조 속도대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려가야 될 돈이 안 되니까 조기에 어떤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네. 무슨 전기세 뭐 이런 일들도 막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겁니다. 가게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제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50만 원 안에서 예산 설계를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 학원비를 제일 마지막에 끊지만 네, 근데 하여튼 끊을 수 있는 순서대로 쭉 끊습니다. 예. 뭐 보험 해제하고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도 가게도 쓸 돈이 없으면 정부가 예. 가지고 있는 돈을 최소한 지금 2.8% 아닌데 6%까지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총 지출을 이렇게 늘리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하고 연계해서 자체 예산 짜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허리띠만 졸라맬 거냐 임기 내내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 부채는 양호한 편이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국가 부채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심각하죠. 2,300조.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다니 이재명 나빠요라는 것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대변인인가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국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대고 더 확장 재정을 하면 빚을 더 늘리라는 거야. 이럴 순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쫙 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국가는 이 정도인데 가계는 어떠냐? 네. 가계 부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심각하죠. 진짜 심각해요.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있어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685조 7,820억 원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조 4,526억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영끌 대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거나 이제 이런 네. 그거 정점을 찍었던 게 언제냐면 2021년 9월이거든요. 예. 그 이후 2년 만에 가장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계속 늘어나서. 예, 심지어 지난달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2조 4,723억 이거였던 걸 감안하면 3영업일 은행 3영업일 만에 1조가 추가로 늘었다. 네. 아유, 우리 집집마다 빚 없는 집이 어딨어. 이제 이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서 가계부채 폭탄 터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민생 파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러면 가계가 이 정도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정부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네. 상태가 계속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장률 계속 둔화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는 좋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래라고 주장을 하는데 OECD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네. 있습니다. 지금 1%까지 주저앉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만 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 아니냐. 왜냐하면 가게도 살고 기업도 살고 정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정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정말 우리 경제 상황은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될지 답답한 상황인데 네. 여야가 생각하는 결이 좀 달라 보여서 이게 협상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협상해야죠. 예,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길이 많이 달라서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확장 재정까지 더하면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그건 누가 갚을 건데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법이 될 거고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신나서 쓰지만 그 빚 다 갚아야 되는 거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부담을 지울 거야 또 이렇게 비판을 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민주당에서는 이러겠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러면 계속 이대로 뭉개고 있을 거냐. 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성장률 3%는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쌍끌이 엔진이 필요한데 한 축은 연구 기술 개발 그러니까 네. R&D 예산을 늘려야 된다. 16.6% 깎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발굴하는 예산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다음에 미래형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예.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소비가 늘려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일단 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죠. 근데 월급 받으면 다 빠져나가고 예. 없잖아요.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해도 생각하게 되죠. 사 먹어도 되나. 예, 1,500원짜리 먹으러 가야 되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경기 활성화를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든든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방식으로의 경기 활성화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만들 거냐. 결국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낭비성 예산 없애야 된다. 정말 필요하고요. 이것은 네. 야당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삭감하고 조정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측이 민생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그렇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그냥 우리 악수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예, 돼요. 눈빛은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훌쩍 갔는데 아, 그런가요? 김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포 관련 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보는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예. 사실 정치선거였잖아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심판론이 상당히 셌던 게 사실이고요. 예. 중도 무당파층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17% 이상의 결과가 격차로 나온 거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정치선거가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내년 총선 돌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뭘로 선거할 건데 그중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전략적 판단 속에서 꺼낸 정치 선거를 정책 선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위기론이라고 계속 얘기가 얘기했잖아요. 나오는데 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는 수도권 선거의 판을 흔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요. 그런 데는 상당히 성공한 거죠. 예. 당사자인 김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 또 현장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셨죠?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다 안 하시려고 하세요. 또 바쁘기도 하고 네. 자꾸 뭐 잘 누구야? 또 조심스럽기도 예,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갑자기 또 들이대면 누가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용케도 김포 시민들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보가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고요. 김포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8일에 이제 11월 6일 날 오세훈 시장 만나고 11월 8일 수요일에 김포시 의회를 상대로 설명을 하기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 의회 의원들도 몰라요. 되게 빨리 도대체 진행이 이거를 되는 건데. 그렇긴 한데 뭐 플랜카드 붙이고 정치적으로 구호로는 됐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라고는 김포시 의회에서도 판단을 못 하고 있었던 예.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회도 이런 설명을 못 받았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다. 네. 그러나 러프하게나마 된대요? 진짜? 그럼 좋죠. 라는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서울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론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 주민투표하면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김포 골드라인 이거 교통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예. 버스가 증차가 됐대요. 그래서 일부 좀 숨통이 트인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김포공항역에 가면 그 응급 요원들이 대기 중이랍니다. 아이고. 하루에 아직도 매일 2-3명이 실신하는 김포 골드라인 이 문제, 교통 문제 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김포 서울로 편입시켜 둔 다음에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네. 쓰레기 소각장, 그다음에 뭐 건축물 폐기 이 뭐 시설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이런 등등의 어떤 혐오 시설을 전부 김포에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점점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김포에 신도시가 있으니까 이 예. 학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밀학급 문제.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되는 것보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당장 교통 문제, 교통 인프라 될 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대가로 뭐 혐오 시설 같은 거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좀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꼭 필요하다. 어쩔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반대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팽팽했다는 거. 이 여론을 다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때문에 양평이 두 동강이 났었거든요. 예. 양서면, 강상면 우리 동네로 와야 돼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김포도 이것 때문에 갈등 사안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정말 이게 할 요량이 있었다면 예. 전체 대한민국 국토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미래 비전에 좋은 것인지 50년, 100년의 미래를 놓고 새롭게 설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김포가 혹여라도 정치적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더라.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이어지는 민심은 Y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